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를 공부를 해볼 건데요. 이 작품은 사실상 고등부에서 공부를 하는 내내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다 하면은 거짓말일 정도로 유명한 작품이죠. 그래서 이 작품은 사실상 엄청 긴 부분인데 이걸 이제 보통 학교에서는 일부를 조금 가져와서 이제 문제를 내는 편이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할 부분도 전체에서 아주 일부만 지금 떼온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분 쌤이 하나하나 정리를 해볼 건데요. 친구들이 어부사시사라는 작품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내용을 해석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얘가 고전시가 작품이잖아요. 옛날 시인 거거든요. 여러분 고전시가는 늘 가장 중요한 게 갈래의 어떤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어부사시사가 속해 있는 이 작품의 갈래가 뭔지, 그 갈래에는 어떤 특징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꼭 정리해야지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작품은 여러분 연시조예요. 연시조. 고전시가 중에서도 연시조인데 사실상 연시조는 이제 시조인 거거든요. 시조. 그래서 우리가 시조의 한번 갈래적 특징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시조는요. 정형시예요. 정형시. 자, 여러분 정형시라는 거는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라는 뜻이에요. 형식이 정해져 있는 시. 그리고 이러한 시조는 보통 고려 말기부터 창작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고려 말기부터 조선시대에 내내 성행했다. 성행이라는 거는 성공적으로 이제 흥행했다 이런 말이겠죠. 자, 근데 뭐 고려 말기부터 조선시대에 쓰였다 이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비중 있게 알아야 되는 건 바로 이 정형시라는 부분이겠죠. 자, 형식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무슨 형식이 정해져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시조는 3장 6구 45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3장 6구 45자가 뭐냐라고 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시조는요. 한 덩어리가 이렇게 세 줄짜리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줄을 장이라고 합니다. 시조에서는. 그래서 세 줄, 세 행짜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세 개의 장이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처음 있는 장은 처음 초자, 초장이라고요. 가운데 있는 장은 가운데 중자, 중장이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는 끝종자를 써서 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러한 3장을요, 시조는 4음보로 끊어 읽어요. 자, 여러분 4음보는 끊어 읽기 단위예요. 읽을 때 어떻게 끊냐가 음보이거든요. 그럼 보통 시조는 이렇게 네 덩어리로 끊어 읽는 거예요. 한 줄을 네 덩어리로 끊어 읽는다. 이걸 우리가 4음보라고 해요. 자, 근데 이러한 시조는 여러분 글자 수까지 정해져 있어요. 3, 4조, 4, 4조라고 해서 보통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이런 식으로 보통 글자 수까지 반복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두 덩어리를 합친 걸 하나의 구라고 해요. 이렇게 두 덩어리를 합친 걸 하나의 구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한 줄은 두 개의 구가 나오겠죠. 그게 지금 세 줄이 있으니까 몇 구겠어? 6구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장 6구라는 거는 한 시 덩어리가 세 줄이고 한 줄에 두 덩어리씩 총 6덩어리가 이어진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시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3번 종장의 첫 음보는 꼭 3음절 글자라는 뜻이거든요. 3음절로 고정하는 게 국룰이에요. 여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 글자가 와야 된다. 이게 시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시조라는 거는 어떤 형식을 가졌을까 할 때 이 세 가지 형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어부사시조는 연시조라고 했죠. 자, 이거를 하나의 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하나의 연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 연 혹은 하나의 수라고 해요. 그래서 1수라는 겁니다. 근데 어부사시단 여러분 총 40수짜리의 연시조예요. 그러니까 총 40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오나 했더니
어부의 사시가 사계절이란 뜻이거든요. 어부의 사계절 노래, 사계절 이야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각 10수씩 총 40수가 되는 거예요. 한 계절에 10개니까 곱하기 4 하면 40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연시조, 어부사시사의 특징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쌤이 지금 시조의 갈래별 특징을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암기해야 된다고 보면 돼요. 내신에 나올 때. 자, 근데 이번에는 쌤이 어부사시사의 특징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얘는 다른 시조가 아니라 어부사시사만의 특징이에요. 자, 첫 번째. 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계절의 흐름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총 계절마다 10개씩 40수다. 자, 두 번째는요. 후렴구, 여음구가 존재한다. 이게 엄청난 특징이에요. 자, 후렴구나 여음구는 시조에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고려가요에서 쓰이는 특징이에요. 보통 고려가요쯤에나 나올 법한 특징인데 특이하게 시조에서도 후렴구가 쓰였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보면요. 이게 춘사라고 되어 있죠. 춘사는 봄의 첫 번째 이야기라는 거야. 봄. 그쵸? 봄의 1번이란 뜻이에요. 자, 근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뱉더라, 뱉더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보이죠? 자, 근데 우리가 다음 거 가볼게요. 춘사 4번에 봤더니 이어라, 이어라.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바로 여음구 혹은 후렴구라고 불러요. 이건 학교마다 부르는 명칭이 조금씩 다르고 교과서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잘 보면 됩니다. 자, 이거 여음구 혹은 후렴구라고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것조차도 특징이 있어요. 저희가 좀 위치 좀 옮겨볼게요. 자, 무슨 특징이 있냐면 이 첫 번째에 있는 이 뱉더라는요. 배의 출항부터 귀항까지 의 여정을 담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여러분 봄의 1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배가 나가는 장면이니까 이게 출항의 장면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배가 떠야겠죠, 물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 들어봐. 봄의 1수잖아요. 이게 춘사의 1번이지만 이게 하사, 여름의 1번에도 이게 있고요. 추사, 가을의 1번에도 이게 있고요. 동사, 겨울의 1번에도 다 동일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든 계절의 1수에는 뱉더라 뱉더라가 들어있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이건 뭐냐면 찌그덩 찌그덩 이런 약간 배의 움직이는 소리 혹은 우리가 노를 젓는다라고 하죠. 노 젓는 소리를 형상화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형상화했다. 이거 무슨 뜻일까? 맞춰보세요. 소리를 형상화한 말 뭐 있어? 그렇지. 의성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성어는 여러분 큰 틀에서 음성상징어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음성상징어를 통해 자, 여러분 배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는 듯해. 그럼 어때? 생동감 있고 현장감 있겠죠. 그쵸? 뭔가 약간 진짜 노젓는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이 후렴구의 기능이 매우 특이하다. 이게 바로 어부사시사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 가장 특이한 특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시조는 여러분 한 덩어리가 초, 중, 종 이렇게 세 글자로 끝나야 돼. 세 줄로 끝나야 되는데 어부사시사는 특이하게 모든 연에 2개씩 더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게 모든 연에 다 동일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질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 유기적으로 작품이 연결된다는 거야. 통일성 있게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유기적이라는 거는 서로 잘 짜여져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40수의 덩어리가 제각각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줄에는 똑같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으니까 하나의 작품처럼 잘 묶여있다. 이게 유기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얘기가 모든 수에 다 나와. 그러니까 통일성이 있는 거죠.
자,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어부사시사는 이 앞에서 정리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꼭 잘 정리하고 숙지하고 또 숙지해야 됩니다. 무조건 문제 나온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내용 해석을 들어가 볼게요. 자, 봄입니다. 앞에 안개가 걷히고 뒷매에 해가 비친다. 여러분, 앞, 개울가, 뭐 연못 이런 느낌이에요. 앞 개울 혹은 연못에 안개가 이제 걷혔고요. 뒷매는 여러분, 뒷산이에요, 산. 우리가 매가 고유어고 산이 한자어거든요. 그래서 앞개는 안개가 걷히고 뒷매에는 이제 해가 비치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주황색으로 해볼까요? 자, 대꾸법이라고 하죠. 그쵸? 자, 무슨 대꾸법? 앞과 뒤에 어떤 가락이 비슷한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대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개가 걷히고 해가 비친다라는 어떤 지금 풍경을 묘사하고 있죠. 밤물은 거의 지고 낮물이 밀려온다. 여러분 이 밤물도요. 그 나이트, 밤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썰물이 이제 거의 빠지고요. 밀물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럼 밀물이 들어오면은 물량이 많아지니까 배를 띄우기 좋겠죠. 역시 여러분 이 부분도 대꾸법이겠죠. 썰물은 빠지고 밀물은 들어온다. 그쵸? 가락이 비슷하죠? 강촌의 온갖 꽃이 먼 빛이 더욱 좋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강촌 지금 현재 공간적 배경이 나왔어요. 이곳은 강이 있는 마을이에요. 그쵸? 자, 화자가 위치한 공간적인 배경이 나왔고요. 온갖 꽃이 여러분 우리 이 작품은 사계절이 나온다 했잖아요. 이 꽃이라는 거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봄에는 꽃이 많이 피니까요. 먼 빛이 더욱. 자, 여러분 이것도 한번 정리해볼까? 우리가 고전 시가를 보다 보면은 교타가 있어요. 얘는 좋다란 뜻이에요. 근데 지읒으로 시작하는 교타가 있어요. 얘는 깨끗하다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좋다라는 의미로 쓰였겠죠? 그쵸? 요 의미로 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원래는 기본형을 따지잖아요. 기본형은 교다예요. 히읗 받침 이렇게 되는 거야. 좋다 이건데 우리가 이제 이건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고전문법을 배우면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어적기 그냥 발음 나는 대로 적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거센설이 되기를 시켜서 적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춘사는요. 이제 안개가 걷히고 해가 뜬 거고요. 그쵸? 그리고 썰물이 빠지고 밀물이 들어오면서 배를 띄워서 나가기 좋은 환경이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온 마을에 꽃이 피어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봄의 네 번째입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우는 것이 벚국이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라고 해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또 대꾸법으로 시작하고 있죠. 자, 우리 고전시가에서 대꾸, 설이 이런 거 뭐 거의 빠지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자, 우는 것이 여러분 벚국이 뭐겠어? 뻐국이에요. 그리고 푸른 것은 버들. 우리 식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변의 어떤 풍경을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뻐국이 소리가 들려오고 버들 이 식물이 막 이렇게 푸르고 지금 막 살랑살랑 거리는 거죠. 어촌의 두어집이 넷 속에 나락들락한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여러분 봐봐. 이렇게 강물에 배가 이렇게 떠서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배가 강물의 흐름에 따라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리 보이는 이 집들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느낌이 오죠? 어촌의 집들이 이 물속에 보였다 안 보였다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는 말이죠. 맑고 깊은 소가 여러분 연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친구들이 앞으로 알아놓읍시다. 자, 연못에 온갖 고기가 뛰논다 라고 해서 지금 되게 평화로운 풍경이 이어지고 있는 거 보이죠? 이 사람은 지금 배를 타고 멀리 나가고 있고 마을이 보이고 물고기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봄이었고요. 이제는 여름입니다. 자, 하사, 여름으로 왔고 연잎에 밥 싸두고 반찬은 장만을 말래요. 여러분, 연 이파리에다가 밥, 도시락을 싸온 거야. 근데 반찬은 필요 없대. 이 사람은 굉장히 소박한 삶에 만족하고 있죠. 그쵸? 그냥 밥만 먹어도 맛있다는 거야. 그쵸? 자, 이런 걸 우리가 가난하지만 행복해, 가난하지만 만족해, 안 빈낙도 안분지족이라고 해요. 뭔가 풍요로운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나는 소박하게 만족한다 이런 말이겠죠.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이거 한번 표시하고 들어갈까요? 자, 요거는 후렴구 여음구 그쵸? 후렴구 여음구 알 수 있죠? 자, 청양잎은 써있노라 녹사이를 가져라. 여러분 이 청양잎이나 이 녹사이가
여름의 계절감을 좀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거든요. 청양잎은 약간 삿갓 같은 거야. 모자인데 이제 비를 피할 때 쓰는 모자고요. 녹사이도 우이 비옷이에요. 비옷.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데서 여름의 계절감이 드러나죠. 왜? 여름에 여러분 우리 장마 오잖아요. 비가 많이 오잖아. 그래서 지금 여름을 준비하는구나. 무심한 백구는 나를 쫓는가 자기를 쫓는가. 여러분 이게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 친구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무심하다 이 말이요. 넌 너무 무심해 이 말이 아니라 욕심이 없다. 마음이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시가에서 나오는 무심하다라는 거는 욕심이 없다. 어떤 소박한 삶을 산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야. 그럼 백구는요. 그 멍멍 백구가 아니라 갈매기예요. 갈매기. 자,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갈매기가 고전시가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갈매기의 상징성을 알아놔야 돼요. 자, 여러분 갈매기는요. 중국 고사 속에 등장하는 새예요. 고사 속에서 어떤 욕심 없는 존재, 그리고 이게 약간 소유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려고 욕심내면은 나로부터 멀어지는 존재. 따라서 어떤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존재. 이런 느낌으로 갈매기가 고사에서 묘사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묘사가 있냐면, 무슨 고사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산책을 다니는 거야. 산책을 다닐 때마다 갈매기가 맨날 날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막 이 사람이 이렇게 걸어 다닐 때마다 갈매기가 따라오니까, 이렇게 따라오니까, 너 좀, 나랑 좀 친해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도 따라오고 내일도 따라오고 모레도 따라오니까 쟤는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갈매기를 이렇게 좀 가까이 만나보려고 밥을 가져가서 얘한테 먹어봐 했더니 갈매기가 쓱 하고 더 멀리 날아가 버렸다는 거야. 즉, 이 사람이 갈매기한테 어떤 친분을 느껴서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고 자기의 존재로 만들려고 하니까 갈매기가 도망을 가버렸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즉, 갈매기라는 존재는 소유할 수도 없고 욕심을 내서도 안 되는 존재, 그런 존재로 많이 묘사가 돼서 늘 갈매기가 자연 친화, 안빈 낙도 이런 부분에서 늘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 갈매기가 나를 쫓는가 자기를 쫓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여러분 누가 나를 쫓아와 봐봐. 나가 있어. 근데 누가 나를 쫓아와. 그럼 우리는 내가 쫓기고 있다. 이 사람이 쫓고 있다. 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갈매기가 나를 따라다니는데 내가 얘를 쫓는 건지 쟤가 나를 쫓는 건지 모르겠어. 라고 헷갈려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 헷갈릴 필요가 없잖아. 원래 다른 존재인데. 그럼 우리가 뭔가가 헷갈린다는 건 두 개가 비슷할 때 그러는 거잖아요. 즉 한마디로 나나 갈매기나 비슷하다. 나랑 얘는 거의 지금 똑같은 상태다. 라는 걸 표현하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이걸 우리가 다른 존재와 내가 하나가 된 경지라고 해서 무라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나를 쫓는지 제가 나를 쫓는지 내가 쟤를 쫓는지 헷갈려. 왜? 둘이 너무 비슷한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통해 있다, 무라일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됐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나왔죠? 자, 이어서 하사의 세 번째입니다. 마람잎에 바람이 나니 봉창이 서늘하다. 여러분 마람은요 풀 종류예요. 풀 종류. 풀잎에 바람이 막 불고 있어요. 지금 여름이니까 여러분 여름에 강가에 가면은 막 바람 불잖아. 한강 가면 여름에 시원해요. 그쵸? 자, 풀잎에 바람이 나니까 봉창은 배에 있는 창문이에요. 배의 창문이 서늘하다. 여름바람이 정하겠느냐? 가는 대로 배시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름바람이 일정할 소냐라는 거는 일정하겠냐?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가지런히 불어요? 막 이리저리 불러요? 그치. 이리저리 부는 편이죠. 한마디로 이게 정할 소냐? 이거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서리법이라고 봐야겠죠. 여름바람은 일정하지 않다.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그냥 따라가라 라는 거야. 즉 이 사람은 어떤 자기의 어떤 고집, 자기의 주관을 부리기보다는 자연의 어떤 바람대로 따라가겠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 몸을 맡기고 이 자연을 즐기겠다는 거야.
북포 남강이 어디하니 좋을러니, 즉 북쪽의 포든 남쪽의 강이든 어디가 안 좋겠냐라는 거야. 즉 다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지 만족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는 지금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추사, 가을로 넘어왔어요. 자, 가을로 넘어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후렴구 표시하고 들어갑시다. 자, 수국은 물의 나라죠. 그래서 이 물의 나라는 그냥 이제 비유적 표현인 거죠. 여기를 말하는 거고, 아까 쌤이 강촌이라고 했죠. 강촌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아, 여러분. 우리가 가을이 되면 막 추수하고, 그쵸? 수확하고, 막 고기들 살 포동포동 쪄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떤 가을의 계절감을 표현한다라고 해요. 왜냐면 풍요로움의 어떤 느낌이 있는 거야. 고기가 막 포동포동 살이 쪄 있어. 자, 만경징파의 슬카지 용이화제로, 이 만경징파는요, 지금 이 물결을 말하는 거예요. 강물의 물결에서 실카지, 이거는 실컷이란 뜻이에요.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니까 알아놓으세요. 실컷 놀자라는 거야. 자, 그럼 용여하자라는 거는 청유형 어미입니다. 청유형은 뭐뭐 하자, 권하는 걸 청유형이라고 해요. 인간을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대요. 무슨 말이냐? 인간 세상을 돌아보니 멀수록 좋아. 그럼 얘는 가까우면 안 좋다는 거죠. 즉 인간 세상은 속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 세상은 우리가 보통 고전시가에서 홍진, 풍진, 십장홍진 뒤에 나오면은 부세 이런 말이 있어요. 동사에.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즉 인간 세상, 속된 세상은 난 멀수록 좋다. 즉 이 사람은 어떤 자연에서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추사의 9번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후렴구 먼저 표시하고 들어갈게요. 자, 옷 위에 서리가 오니 추운 줄을 모르겠대. 여러분, 서리도 우리가 가을의 계절감이에요. 고전시가에서 서리가 오면은 가을입니다. 자, 옷 위에 서리가 왔는데 추운 줄을 모르겠대요. 조선이 좁다 하나 부세가 어떠하니. 여러분, 이 조선은요, 그 배를 말하는 거예요. 배선자, 좁은 배. 지금 화자가 타고 있는 배예요. 이 배가 좁다고 하지만 부세,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이건 뭐다? 속세다. 속세와 어떡하니? 즉 아무리 배가 작다고 한들 속세보다 나는 훨씬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도 이렇게 하고 모레도 이렇게 하자라고 청유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내일도 이렇게 놀고 모레도 이렇게 놀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번에 마지막 동사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후렴구 표시하고 들어갈게요. 간밤에 눈이 갠 후에 경물이 달라졌다. 여러분, 자, 눈이 왔어요. 계절감은 겨울이죠. 자, 간밤에 눈이 이제 개니까 온갖 경치, 사물의 풍경이란 뜻이에요. 사물의 풍경이 달라져 있구나. 무슨 말이야? 온통 다 흰색이 됐다는 거야. 그쵸? 온 세상이 눈에 덮여서 하얗게 됐다. 이런 말인 거예요. 앞에는 만경유리, 뒤에는 천첩옥산. 여러분, 앞에는요, 만경유리라는 거는 이 물결을 말하는 거예요. 강물의 물결, 뒤에는 천첩옥산이라는 건데 산이 보여. 그쵸? 뒤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막 보이는데 이 산이 옥색이래요. 무슨 말이야? 눈 덮인 산이 보인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눈 덮인 산이니까 옥색이니까 뭐야? 흰색이겠죠. 즉 여러분 이것도요. 학교에서 설명하는 거 잘 들어봐야 돼. 만경유리는 물결이니까 푸를 거고 천첩옥산은 흰색의 눈 덮인 산이니까 하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 뭐가 되고 있다? 색채 대비가 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또 앞에 물에도 강물이 얼고 위에 얼음이 있고 위에 눈이 쌓여서 하얗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의 해석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쵸? 이거는 학교의 해석을 좀 잘 살펴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대꾸법이죠. 앞에는 뭐뭐하고 뒤에는 뭐뭐하다. 선계인가 불계인가 인간이 아니로다. 즉 여러분 이곳이 신선의 세계인가 불교의 극락세계인가 아무튼 뭐는 아니다. 속세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야. 즉 화자는 이곳이 너무나 만족스러우니까 마치 종교적인 어떤 그런 곳 같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마지막 동사 8번입니다. 자, 역시 후렴구 표시하고요. 물가에 외로운 소나무가 혼자 어이 저렇게 씩씩한고 라고 여러분
의문형 어미가 적혀 있지만 물어보는 게 아니죠. 서리법입니다. 자, 여러분 소나무의 상징성은 뭐야? 지조와 절개죠. 먼 구름을 한탄하지 마라. 세상을 가리운다. 여러분 이 먼이 험한, 두꺼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자, 두꺼운 구름을 여러분 한탄하지 말래요. 말라는 건 명령형이죠. 자,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구름을 좋게 본다는 거야. 나쁘게 말하지 말래. 왜 그런가 봤더니 세상, 즉 뭐겠어? 속세겠죠? 속세를 가려준다.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원래 보통 고전 시가에서 구름이 나쁘게 쓰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작품에서는 구름이 긍정적으로 쓰인 거예요. 왜? 세상을 가려준다. 그래서 이 세상은 화자가 멀리하고 싶어하는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구름이 가려준다라고 하니까 화자는 구름이 너무 좋다라는 거야. 파랑성을 염치 마라. 마찬가지야. 파랑성 보고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명령형이죠. 왜 그러나 봤더니 이 파랑성, 파도소리, 강물의 물소리인 거예요. 그쵸? 이 물소리가 진헌을 막아준다. 이 진헌도 여러분 속세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먼지라는 뜻이거든요. 먼지 진짜. 그래서 속세를 막아준다는 점에서 파랑성과 이 구름은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니까 쌤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요것들이 인간 세상의 무언가를 막아준다는 점에서 좋다. 그리고 여러분 두 줄이 대꾸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부사시사의 8개를 뽑아서 한번 봤는데요. 쌤이 앞에서 강조한 것처럼 갈래별 특징과 어부사시사의 특징을 매우 잘 꼼꼼하게 숙지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어부사시사의 내용이 고전시가인데 친구들이 이걸 어려워해요. 여러 번 반복해서 봄으로써 모든 내용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해야 학교의 시험 문제를 풀 때 좀 편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꼼꼼히 공부하면서 잘 마무리해 봅시다.